이거 꺼내시고요. 이거 항상 갖고 오시라고 했죠. 네. 안 갖고 오신 분은 책 보세요. 책에도 더 뭐 똑같이 있으니까. 네. 지적 공부의 복구를 보십니다. 복구를 보겠어요.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존재합니다. 이 토지에 관한 정보가 조사와 측량을 통해서 수집이 될 겁니다. 이 수집된 정보는 지적공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와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등록이 될 겁니다. 그리고 관리가 이루어질 테고 주권자인 국민에게 그 정보는 공시까지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지적공부가 멸실된다든지 크게 훼손이 됐더라는 겁니다. 이 멸실이란 단어는요, 소멸되고 분실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소멸되고 분실되는 것을 멸실이라고 불러요. 훼손은 망가졌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이 공시 기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단이 될 겁니다. 그렇죠? 공시 기능이 중단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공시 기능이 절대로 중단돼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지적 공부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도 다시 만들어야 되고 소유자에 관한 부분도 다시 만들어야 될 겁니다. 이를 지적 공부를 복구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지적 공부의 복구는 지체 없이 해야 되겠죠. 지체 없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중단된 상태는 짧을수록 좋기 때문에 지체 없이 해야 돼요. 따라서 시도지사의 승인,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지체 없이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게 출제가 이루어지고요. 두 번째, 이 토지의 표시는 관련 자료 갖고 복구를 할 겁니다. 이 관련 자료는 복구 당시의 관련 자료인지 멸실 훼손 당시의 관련 자료인지가 출제가 됩니다.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할 때 먼저 멸실 훼손 되겠죠. 멸실 훼손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복구가 될 거예요. 그러면 멸실 훼손 당시의 관련 자료냐 복구 당시의 관련 자료냐가 문제가 되는데 시간적인 갭이 존재하니까 중간에 이 관련 자료가 위조나 변조될 여지가 나타납니다. 그렇겠죠. 관련 자료가 위조, 변조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복구 당시에 관련 자료를 가지고 복구를 하게 되면 위조, 변조된 자료를 가지고 복구될 가능성이 나타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이 복구 당시가 아니라 멸실, 훼손 당시에 관련 자료 갖고 복구를 해야 될 겁니다. 이게 아니죠. 네. 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게 두 번째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관련 자료 중에서 계획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면 이건 관련 자료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계획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이거는 확정된 자료가 아닙니다. 세상 일이 계획대로 되는 거 있겠습니까? 계획대로 됐으면 지금쯤 여러분들은 모의고사 점수가 한 80은 넘어야 되죠. 아니 90이요. 네. 그래서 세상에 계획대로 되는 건 없어요. 그래서 계획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면 복구 자료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미확정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세 번째, 소유자의 복구 자료. 이게 시험에 대단히 잘 나오는데요. 세 번째, 소유자는 등기부가 있다면 등기부 갖고 복구해야 되고 등기부가 없을 때는 법원의 확정 판결 갖고 복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소유자의 복구 자료는 등기부가 있다면 등기부가 없다면 법원의 확정 판결 갖고 복구를 해야 될 겁니다. 네 번째, 복구 절차가 출제가 됩니다. 복구 절차, 이 복구 절차는 순서까지 출제가 됩니다. 순서까지. 그런데 보통 토지 소유자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은 면적이에요. 보통 대금은 면적으로 결정하죠. 그래서 이 복구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면적을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면적을 어떻게 복구할 것이냐, 이게 시험에 대단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노트를 보십니다. 노트 안 갖고 오신 분은 다음에 꼭 갖고 오시고요. 그 다음에 안 갖고 오신 분은 요약집 보세요. 요약집 거기 설명을 보시면 돼요. 6쪽에 있죠. 6쪽. 이 지적복구 절차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논리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순서를 암기하는 게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자꾸 반복하시면 시간의 흐름과 논리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순서까지 좀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 복구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면적이에요. 면적을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먼저 지적 공부가 멸실 훼손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지적 공부와 관련된 각종 자료들을 조사해야 될 겁니다. 이를 복구 자료를 조사한다라고 불러요. 지적 공부가 없어졌다면 복구해야 되겠죠. 복구하기 위해서는 지적 공부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조사해야 되는데 이를 복구 자료 조사라고 얘기합니다. 이 지적 공부는 뭐가 있습니까? 토지 대장 형태가 있고 도면 형태가 있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죠. 그런데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항상 존재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땅값이 비싼 토지의 경우에만 좌표 등록부가 있죠. 그러면 항상 존재하는 장부는 뭐가 있습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이나 지적도, 임야도. 이게 항상 존재하는 자료예요.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복구 자료가 조사가 되면 조사된 자료들을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눈다. 첫 번째, 대장의 등록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 보통 문자 형태로 만들어진 자료를 얘기할 겁니다. 두 번째, 도면의 등록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 그림 형태로 만들어진 자료가 될 거예요. 그래서 복구 자료를 조사해서 조사된 자료를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누는데 첫 번째, 대장의 등록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 두 번째, 도면의 등록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 이렇게 두 개의 자료로 나눕니다. 대장의 등록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지적 복구 자료 조사서라는 서류를 작성하고 도면의 등록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복구 자료도라는 그림을 만듭니다. 그래서 두 개의 자료가 나타나게 돼요. 지적 복구 자료 조사서. 이는 대장의 등록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겠죠. 복구 자료도. 여기는 도면의 등록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갈 겁니다. 이 지적 복구 자료 조사서에서 면적을 조사해야 됩니다. 복구 자료도에서 면적을 측정해내게 돼요. 면적 위주로 복구 절차가 진행된다고 했죠. 그래서 지적 복구 자료 조사서에서 면적을 조사해야 되고 복구 자료도에서 면적을 측정해냅니다. 두 개의 면적이 나타납니다. 조사된 면적과 측정된 면적 두 개의 면적이 나타나는데 이 두 개의 면적이 일치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면적이나 복구 면적으로 결정하면 됩니다. 두 개의 면적이 일치하니까 문제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문제가 될 겁니다. 조사된 면적과 측정된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때는 그 차가 작은지 큰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 조사된 면적과 측정된 면적의 차가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일 때, 이때는 대장이 도면보다 더 중요한 장부죠. 따라서 이 대장이 도면보다 더 중요한 장부니까 대장의 등록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여기서 구해낸 조사된 면적의 우선순위를 둡니다. 그래서 조사된 면적과 측정된 면적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조사된 면적을 복구 면적으로 결정합니다. 언제? 차가 적을 때는. 그렇죠.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조사된 면적의 우선순위를 둬서 조사된 면적을 복구 면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 조사된 면적과 측정된 면적의 차가 너무 큰 경우,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이때는 조사된 면적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측정된 면적도 신뢰할 수가 없고 조사된 면적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언제? 조사된 면적과 측정된 면적의 차가 너무 큰 경우, 어느 면적도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측량에 들어가게 됩니다. 복구 측량을 하게 돼요. 두 번째, 조사된 면적은 존재하는데 복구 자료도가 작성이 되지 않아서 측정된 면적이 아예 없는 경우, 조사된 면적은 있지만 측정된 면적이 없는 경우, 이때는 조사된 면적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왜? 비교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와 측정된 면적이 없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는 측량에 들어가야 됩니다. 복구 측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복구 측량을 통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자료들이 나타날 겁니다. 이 복구 측량을 통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자료와 기존에 존재하는 복구 자료가 일치한다면 이때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복구하면 돼요. 문제는 기존의 복구 자료와 측량을 통해서 만들어진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때는 어느 자료에 우선순위를 둬야 될까요? 복구 측량을 통해서 새로 만들어진 자료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따라서 기존의 자료에 있는 경계와 면적을 조정해야 됩니다. 경계와 면적이 조정이 될 때 손해보는 자가 있을 수 있겠죠. 따라서 손해보는 자가 있다면 그
그자의 동의를 받아서 경계와 면적을 조정하게 됩니다. 경계와 면적이 조정이 됐다면 조정된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게 됩니다. 경계점 표지를까지 설치한 다음에 이제 시군구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시를 하는데요. 여기 및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는이 아니라 밋이에요. 양쪽에 게시를 해야 됩니다. 또한 15일 이상 게시를 해야 돼요. 15일 이상 이게 시험에 대단히 잘 나옵니다. 그리고 15일 이상 게시하게 되면 게시 기간 동안에 불만이 있는 자들로부터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이의 신청 절차까지 다 완료가 됐다면 이제 지적 공부를 복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지적 공부가 복구가 돼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지적 공부가 멸실 훼손이 이루어지게 되면 지적 공부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조사하게 됩니다. 이를 복구 자료를 조사한다라고 불러요. 복구 자료가 조사가 되면 자료들이 수집될 텐데 이 자료들을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눕니다. 첫 번째, 대장의 등록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 두 번째, 도면의 등록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 이렇게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눈 다음에 대장의 등록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지적 복구 자료 조사서를 작성하고 도면의 등록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복구 자료도라는 도면을 작성합니다. 이 지적 복구 자료 조사서에서 면적을 조사내고 복구 자료도에서 면적을 측정해냅니다. 조사된 면적과 측정된 면적 두 개의 면적이 나타나는데 두 개의 면적이 일치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일치하지 아니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때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첫 번째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 즉 조사된 면적과 측정된 면적의 차가 굉장히 작은 경우, 이때는 조사된 면적을 복구 면적으로 결정합니다. 대장이 도면보다 더 중요한 장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사된 면적을 복구 면적으로 결정합니다. 두 번째, 조사된 면적과 이 측정된 면적의 차가 너무 큰 경우,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이때는 조사된 면적도 신뢰할 수가 없고 측정된 면적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조사된 면적은 있지만 복구 자료도가 작성되지 않아서 측정된 면적이 없는 경우, 이때 조사된 면적만 존재하죠. 이때도 조사된 면적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비교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측량에 들어가는데 이때한 측량을 복구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복구 측량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자료들이 나타날 텐데 복구 측량을 통해서 나타난 자료들과 기존의 복구 자료가 일치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치하지 아니할 때 이때는 복구 측량을 통해서 새로 만들어진 자료에 우선순위를 두게 돼요. 따라서 기존의 자료에 근거한 경계와 면적을 조정해야 됩니다. 경계와 면적이 조정이 될 때는 손해 발생하는 자가 있겠죠. 손해 발생한 자가 있다면 그자의 동의를 얻어서 경계와 면적을 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정된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시군구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시를 하게 됩니다. 15일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게시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이의 신청 절차까지 다 완료가 되면 지적 공부를 복구할 텐데요. 여기서 이의 신청 기간은 별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게시 기간 동안만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의 신청 기간은 따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게시 기간 동안만 이의 신청을 받더라는 겁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지적 공부가 복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제 우리 요약집 24쪽부터 25쪽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보통 출제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26쪽을 보십니다. 26쪽에 지적 공부의 복구라고 해서 7번이 나와 있죠. 7번의 동글뱅이 2번이 대단히 중요해요. 2번을 보시면 토지 대장, 입야 대장, 공유지 연명부는 복구되고, 즉 대장 형태는 복구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적 도면이 복구되지 아니한 토지가 도면 형태는 아직 복구되지 않은 상태예요. 지적도나 임야도는 아직 복구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그 토지가 축적 변경 시행지역이나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편입이 됐다라는 겁니다. 축적 변경 시행지역에 편입이 됐다면 소축척에서 대축척으로 바뀌었겠죠. 맞습니까? 소축척에서 대축척으로 바뀌었으니까 도면이 새로 작성이 돼야 됩니다. 복구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복구해봤자 다시 작성을 해야 됩니다. 복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으로 편입이 됐다는 겁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으로 편입이 됐다면 토지의 모양이 바둑판 모양으로 바뀌어야 되죠.
따라서 도면이 다시 작성이 돼요. 복구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겁니다.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지적 도면을 복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복구해봤자 다시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요것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26쪽에 밑에 보시면 지적 공부의 비치, 보존, 반출이라고 부르는데 1번을 보시면 1번은 가시적 지적 공부, 종이로 만들어진 지적 공부를 얘기하고 거기 2번은 불가시적 지적 공부, 즉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형태의 컴퓨터 파일 형태의 지적 공부를 얘기합니다. 종이로 만들어진 이 가시적 지적 공부는 보관의 주체가 누구냐면 지적소관청입니다. 지적소관청 밑줄 치시고요. 이 종이로 만들어진 지적 공부는 소관청 지하에 지적소고라는 창고를 설치합니다. 이 지적소고는 온도와 습도까지 조절이 되는 창고예요. 왜? 종이로 만들어진 지적 공부를 보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적소고에 지적소고를 설치하고 지적 공부를 영구히 보존합니다. 영구 보존 밑줄 치시입니다. 그래서 이 지적 공부는 영구 보존 장부예요. 2번을 보시면 지적 공부를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한 경우, 이건 뭡니까? 컴퓨터 파일 형태를 얘기합니다. 이 보존의 주체는 누구냐면 시도지사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시도지사 밑줄 치시고 가시적 지적 공부는 보존의 주체가 누구였습니까? 지적소관청, 즉 시장군수구청장이었죠. 근데 이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한 지적 공부는 보존의 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뿐만 아니라 누구도 추가되어 있습니까? 시도지사가 추가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컴퓨터 파일 형태니까 이거는 종이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서 창고에서 보관할 수는 없죠. 근데 이 컴퓨터 파일 형태는 그 저장 매체가 참으로 다양합니다. 자기 디스크, 자기 테이프, 하드 디스크, 이렇게 저장 매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지적 전산 정보 시스템이라고 두리뭉실하게 표현합니다. 지적 전산 정보 시스템의 영구 보존하게 됩니다. 지적 공부에 반출 나와 있는데요. 컴퓨터 파일 형태는 반출이란 개념과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종이로 만들어진 가시적 지적 공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가시적 지적 공부는 원칙적으로 지적서고 밖으로 반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적서고 밖으로 반출을 하게 되면 분실, 소실, 훼손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영구 보존할 수가 없게 돼요. 따라서 반출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겠죠. 예외 두 가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적소관청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국가기관의 승인이 있다면 반출이 허용이 될 겁니다. 누구겠습니까?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될 겁니다. 그렇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입니다. 두 번째, 천재지변이 발생했다면 더욱 안전한 장소로 옮겨야 되겠죠. 따라서 천재지변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옮겨야 될 겁니다. 우측을 보시면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의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 1번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를 설치하는 주체는 누굽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그렇죠. 국토교통부 장관 기억하셔야 되고, 2번도 기억하셔야 되죠.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주민등록 전산자료에서 주 동그라미 쳐져 있죠. 치면 되겠죠. 가족관계 등록 전산자료, 가 동그라미, 부동산 등기 전산자료, 부 동그라미, 공시지가 전산자료, 공 동그라미, 아래에 요청 밑줄, 요청 밑줄. 그래서 어떻게 외우셨습니까? 주가 공부 요청 이렇게 외우신 적이 있는데 기억나실까요? 네, 주가 공부 요청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렇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가 공부를 여러분에게 요청한다는 겁니다. 부동산이 이게 널뛰기여서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죠. 그래서 부수입을 올려야 되니까 장관이 여러분들에게 주가 공부도 요청하고 있어요. 꼭 외워두십니다. 주가 공부 요청. 그렇죠. 그 다음에 지적 공부의 공개라고 얘기하는데 한 필지 토지에 관한 정보를 수집, 등록, 관리, 공시하는 제도가 바로 뭡니까? 지적제도라고 얘기했죠. 공시라는 용어는요, 공적으로 보여준다라는 뜻인데 법률 용어예요. 일반인들이 쓰는 용어는 공개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공시한다, 공개한다. 그렇죠. 거기 신청이 나와 있는데 신청을 보시면 첫째 줄에 지적소관청에 신청한다 이렇게 돼 있죠. 종이로 만들어진 지적 공부는 누구에게 신청할까요? 보관하고 있는 지적소관청에게 신청할 겁니다. 지적소관청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둘째 줄 보시면 가로에 지적도, 임야도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죠.
다만 전산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지적공부는 누구에게 신청하는 겁니까? 시장군수 구청장뿐만 아니라 누구도 연결되어 있습니까? 읍면동장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런데 이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 작성된 지적공부 옆에 가로로 지적도 임야도는 제외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제외 동그라미 치시입니다. 아직 완전하게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이 컴퓨터 파일 형태는 도면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제외 동그라미 치시고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맨 꼭대기에 이거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과 부동산 종합공부의 열람을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는 모두 무료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지적공부는 열람과 등본 발급이 둘 다 무료예요.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할 때 열람, 등본 발급 동그라미 치시고요. 부동산 종합공부는 열람만 무료입니다. 등본 발급은 1,000원인가 950원인가 내요. 그래서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지적공부는 열람도 무료고 등본 발급도 무료지만 부동산 종합공부는 열람만 무료고 등본 발급은 돈을 내야 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할 때 이거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지적 전산 자료의 이용 나와 있는데, 이 지적 전산 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요게 개정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개정이 된 내용이 있어서 좀 중요한데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누구를 얘기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은 군부대 주둔지예요. 군부대 주둔지. 군부대 주둔지라고 한다면 요 주변 토지 또는 이 군부대 주둔 토지 누구의 심사를 받아야 될까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누구일까요? 네? 국방부 장관. 국방부 장관의 심사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군부대 주둔지나 그 인접 토지는 국방부 장관의 심사를 먼저 거쳐야지만 전산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먼저 거친 다음에 해당 소관청에게 신청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해당 소관청에게 승인을 신청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승인이라는 문구가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승인을 신청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지문이 돼요. 그냥 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겁니다. 승인이 아니라 그냥 신청하는 겁니다. 승인 신청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해당 소관청이 대단히 중요한데, 첫 번째 전국 단위라고 한다면 해당 소관청은 누구겠습니까? 원칙이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님 그러시면 대단히 많이 화를 내실 것 같아요. 국장님은 1급에 불과한데 월급 차이가 2배인데, 그렇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청할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아래 행정기관도 포함을 시켜요. 아래 행정기관은 누굴까요? 시도지사.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소관청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지적소관청. 그 다음에 시도 단위라고 한다면 원칙은 누굴까요? 시도지사가 되겠죠? 시도지사.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누구도 포함합니까? 지적소관청. 그렇죠? 지적소관청을 포함시킵니다. 그 다음에 시군고단이라고 한다면 원칙은 누구일까요? 네? 시도지사가 됩니까? 아니죠.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에게만 신청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 의에서 1, 2, 3번은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둘째 줄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네, 먼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아야지만 요 자료를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밑줄 치죠.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왜 받지 않냐면 똑같은 국가기관이라서 내부적으로 협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국가기관이어서 내부적으로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때는 심사를 받지 않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3번, 요것이 개정사항인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1번과 2번은 토지 소유자이기 때문에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1번은. 소유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1번, 2번은. 그 다음에 3번이 추가가 됐는데요. 개인정보를 제외한 지적전산 자료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전산 자료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심사를 받는 경우는 어느 경우입니까? 개인정보 자료가 포함된 지적전산 자료를 신청할 때만 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심사를 받을 때 기준이 있겠죠. 심사 기준. 이 기준을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심사 기준. 첫 번째, 타당성에서 타 동그라미, 적합성에서 적 동그라미, 공익성에서 공익성 동그라미, 그리고 사생활 동그라미, 3번에 방지 동그라미, 대책 동그라미, 그리고 여백에다가 쓰시죠. 타적공, 사생활, 방지, 대책. 이게 심사 기준이에요. 타적공, 사생활, 방지, 대책. 자주 출제가 되는 문구라서 기억하십니다. 타적공, 그 무협지 냄새가 나죠. 타적공, 사생활, 방지, 대책. 그 다음에 우측을 보시면 사용료도 자주 출제가 되니까 이것도 별표 지시입니다. 사용료를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 사용료 내야 되겠죠. 하지만 국가나 지자체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이렇게 돼 있죠. 왜요? 지가 내고 지가 받는 건 의미가 없겠죠. 지가 내고 지가 받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용료가 면제가 되는 겁니다. 이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이 있지만 이거는 지방자치단체는 두 개의 지위가 있다고 그랬죠.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지위, 국가의 하부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 그러니까 국가기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국가기관은 지가 내고 지가 받는 거니까 사용료를 면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용료 30원, 20원 나와 있는데요. 이걸 왜 넣냐면 한 번 출제가 됐어요. 한 번 출제가 된 것도 또 나올 수가 있으니까 30원, 20원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는 수입인지. 수입인지는 국세의 개념이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청할 때는 인지로 아마 내야 될 겁니다. 수입증지는 지방세의 개념이죠. 그래서 지적소관청이나 시도지사에게 수수료를 낼 때는 증지로 내야 될 겁니다. 세법에서 하셨죠? 네. 그 다음에 요즘은 현금을 제일 좋아하겠죠. 현금도 가능합니다. 이게 개정이 돼서 추가된 내용이에요. 현금도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다만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지적소관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 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이건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할 때를 얘기하겠죠. 이때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할 때는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즉 신용카드라 전화요금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는 이렇게도 출제해요. 국토교통부 장관만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장관뿐만 아니라 돈을 받는 주체인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도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셋 외워두시죠.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그 다음에 지적소관청 모두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종합공부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자주 출제되죠. 1번을 보시면 지적소관청. 부동산 종합공부를 관리하는 주체는 지적소관청입니다. 2번을 보시면 지적소관청. 밑줄 치시고요. 부동산 종합공부는 영구히 보존해야 됩니다. 영구 보존 장부입니다. 부동산 종합공부는 지적공부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지적공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영구 보존 장부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멸실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복제 동그라미 치십니다. 복제와 관련된 자는 누굽니까? 지적소관청. 그렇죠. 그런데 지적공부와 구별하셔야 되는데 지적공부의 경우에는 복제 관리하는 정보관리 체계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축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복제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언제요? 지적공부일 때는. 지적공부의 복제는 누가 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 종합공부의 복제는 누구라고요? 지적소관청. 이렇게 둘로 나눠서 기억하셔야 돼요. 지적공부의 복제는 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 종합공부의 복제는 지적소관청.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셔서 기억하셔야 되고요. 3번 상시적이라는 단어가 보이죠? 상시적 밑줄. 4번을 보시면 두째 줄에 요구라는 단어가 보이죠? 요구 동그라미. 그런 거에 유념하시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종합공부의 등록사항 5가지 반드시 외우셔야 되죠. 이런 건 자꾸 출제하고 있는데요. 단수 남기니까 꼭 외우셔야 돼요. 첫 번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종합공부에도 등록이 됩니다. 뭡니까?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토지 표시와 소유자. 두 번째, 건축물 대장의 등록사항이 부동산 종합공부에도 등록이 돼요. 뭡니까?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세 번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의 내용이 등록이 돼요. 뭡니까?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네 번째, 중개사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도 등록이 돼요. 뭡니까? 부동산 가격. 다섯 번째, 등기부의 등기사항이 등록이 돼요. 뭡니까? 부동산 관리에 관한 사항.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외우고 가죠. 다시요. 부동산 종합공부니까 부동산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건물에 관한 내용도 포함이 돼요. 종합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종합적인 정보가 등록이 되는데요. 그러면 종합적인 정보는 뭐가 있느냐? 첫 번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뭐가 있습니까? 네, 토지 표시와 소유자. 건축물 대장의 등록사항 뭐가 있죠?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세 번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의 등록사항 뭐가 있습니까?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그리고 중개사분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부분, 부동산 가격. 네 번째, 등기부의 등기사항인 부동산 관리에 관한 사항. 5가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열람 및 증명서 발급. 거기 두째 줄 보시면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전산망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를 추가시켰을까요? 읍면동장. 밑줄 치십니다. 읍면동장. 읍면동장에게도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아까 보셨죠? 지적공부의 열람 등본 발급. 부동산 종합공부의 열람은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할 때는 다 뭐라고요? 무료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종합공부의 정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상 정정에 관한은 84조의 지적공부의 등록상 정정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등록상 정정은 원칙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정정이 이루어지는 게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84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것이 종합공부에도 준용이 돼요. 그래서 이 부동산 종합공부의 정정은 원칙은 소유자 신청, 예외적으로 지적소관청의 직권, 두 개 다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정정 사유 중에서 불일치 사유만큼은 이때는 요청을 해야 됩니다. 2번에 나와 있죠. 불일치 사유만큼은 요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래서 요청 동그라미 치십니다. 2번에. 그러면 불일치 사항이란 건 뭐냐면 등록사항 중에서 1번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죠. 맞습니까?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은 뭐예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맞습니까? 5번의 등록사항은 뭡니까? 부동산 관리에 관한 사항이죠. 맞습니까? 이때 부동산이 토지라고 한다면 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이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1번의 토지 표시와 소유자와 5번의 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게 바로 부동산 불일치 사항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1, 2, 3, 4, 5번에 거기에 토지와 건물 이런 게 나와 있죠. 그게 다 따로따로 일치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번의 토지의 표시는 100번지라고 되어 있는데 지번이 100이라고 되어 있는데 5번의 토지에는 100의 1번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1번과 5번은 똑같은 토지이니까 지번이 일치해야 되죠. 뭔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네?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은 뭐가 있습니까? 1번 첫 번째, 토지의 표시와 그 다음에 소유자. 그 다음에 5번에는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이 있죠.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부동산은 건물도 있고 토지도 있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토지 표시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100번지. 여기에 토지의 표시는
100의 1번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죠. 맞습니까? 이게 바로 불일치사항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불일치사항.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잘못된 거니까 둘 중에 하나 고쳐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잘못된 게 확인이 됐다면 확인이 이게 잘못됐다고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소에 뭐라고 해야 됩니까? 고쳐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원칙은 신청과 직권에 의해서 정정이 이루어지지만 불일치 사항만큼은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먼저 정정을 요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불일치 사항만큼은.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래서 요청 동그라미 치시입니다. 요청. 부동산 종합공부의 정정은 원칙으로 소유자의 신청, 예외적으로 직권입니다. 그런데 불일치 사항만큼은 신청, 직권이 아니라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정정을 요청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불일치 사항만큼은. 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1쪽에 토지 이동을 보십니다. 토지 이동. 이 토지 이동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존재할 테고 이 토지에 관한 정보가 조사와 측량의 방법으로 수집이 될 겁니다. 이 수집된 정보는 지적공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와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등록이 될 테고 그리고 지적소관청에 의해서 관리가 이루어지고 주권자인 국민에게 그 정보는 궁극적으로 공시가 될 겁니다. 이때 이 토지의 표시는 뭐가 있죠? 정보는 뭐가 있죠? 토지의 표시가 있을 겁니다. 토지의 표시는 뭐가 있습니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값이 있을 겁니다. 그 노트에 다 있어요. 똑같이 그려놓은 그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소유자에 관한 정보도 수집이 되겠죠.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있을 겁니다. 이때 이 토지의 표시가 변경되는 거. 이를 뭐라고 부릅니까? 네, 토지 이동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자는 다를 이자에 움직일 종자를 따서 토지 이동이라고 불러요. 토지에 관한 정보가 달라진다라는 뜻입니다. 다를 이자에 움직일 동자를 써서 토지에 관한 정보가 달라진다. 이동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추가가 됐다고 했죠. 두 가지가 뭐가 추가됐습니까?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는 거. 토지의 표시를 말소하는 거. 이거를 여기에다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 이동이라 하면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을 토지 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토지의 표시가 이렇게 달라졌다면 달라진 걸 여기다가 반영해야 되죠.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토지 이동에 의해서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고 해서 토지 이동 정리라고 불렀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그 다음에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죠. 이름이 바뀐다든지 주민번호가 바뀐다든지 이사를 해서 주소가 바뀌는 경우 이를 소유자 변경이라고 불렀는데 기억나십니까? 소유자 변경. 그러면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달라졌다면 달라진 것을 여기다가 반영해야 되겠죠. 이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소유자 정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해서 뭐라고 불렀죠?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고 해서 지적 정리 이렇게 불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이때 이 토지 이동, 이걸 얘기하는 건데요. 토지 이동. 토지 이동은 일반적 토지 이동이 있고 특수한 토지 이동이 있다라고 했는데 일반적 토지 이동 뭐가 있습니까? 요약 프린트에 있어요. 여기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이걸 일반적 토지 이동이라고 얘기하죠. 토지 자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지적 공부를 바꿔줘야 되는 경우 이를 일반적 토지 이동이라고 불렀습니다. 특수한 토지 이동도 있죠. 등록상 정정, 축척 변경, 지번 변경, 토지의 표시 방법 변경, 행정구역 명칭 변경 또는 행정구역 변경을 특수한 토지 이동이라고 부르는데 등축, 지토행 이렇게 공부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등축, 지토행.
이 특수한 토지 등은 토지 자체에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적 공부를 바꿔줘야 되는 경우예요. 이를 특수한 토지 이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 이동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실 텐데요. 일반적 토지 이동은 골고루 출제합니다. 그런데 특수한 토지 이동은 보통 등록상 정정과 축적 변경, 여기서 주로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이제 일반적 토지 이동부터 하나씩 보겠다는 겁니다. 판서는 안 하셔도 돼요. 그 노트에 다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31쪽을 먼저 보십니다. 토지 이동, 토지 이동의 의의가 나와 있죠. 토지 이동의 의의. 토지 이동이라면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이거 꼭 외워두셔야 돼요. 처음에는 토지의 표시를 변경하는 걸 토지 이동이라고 봤는데요. 두 가지가 나중에 추가된 거예요. 새로이 정하는 경우도 토지 이동에 포함시켰고, 그 다음에 말소시키는 것도 토지 이동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새로이 정하는 경우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죠? 신규 등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신규 등록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토지의 표시를 말소하는 거,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것. 그렇죠.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를 의미하게 돼요. 그렇죠. 이 등록을 결정하는 자는 누굴까요? 지적소관청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토지 이동을 결정하는 자는 지적소관청이에요. 그런데 지적소관청이 토지 이동을 결정할 때 원칙은 소유자의 신청이 있어야지만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소유자의 신청이 없을 때는 그냥 마냥 내버려 두느냐? 그건 아니겠죠. 그때는 직권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할 때 원칙은 뭐라고요? 신청. 원칙은 신청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청이 없을 때는 마냥 기다리느냐? 그건 아니라고 했죠.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직권으로. 이때의 신청도 원칙은 뭐라고요? 소유자가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소유자가 신청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소유자가 신청하지 아니할 때를 대비해서 제3자가 소유자를 대신하는 지위에서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도 있을 겁니다. 세 번째, 특례 규정이 있다고 했죠. 특례 규정. 특별한 예외 규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례 규정. 특별한 예외 규정이에요. 요건 좀 이따 보시고 먼저 토지 이동의 개념을 보시는데요. 2번을 보겠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변동, 소유자의 주소 변동. 이는 토지 이동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이건 소유자 변경이지 토지 이동이 될 수가 없어요. 토지 이동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값을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만 토지 이동입니다.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달라지는 것은 토지 이동이 아니라 소유자 변경이 해당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토지 등급, 공시지가. 이 토지 등급 공시지가는 아까 어디에 등록이 되어 있었죠? 대장에 등록이 되어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대장에서 세 가지 암기를 부탁을 드렸는데, 첫 번째 토지 이동 사유, 두 번째 등급, 세 번째 개별 공시지가. 기억나십니까? 근데 이 세 가지는 세 가지가 아니라 그 두 가지 등급과 개별 공시지가는 대장의 등록상은 맞습니다. 하지만 토지의 표시입니까? 아닙니까? 6가지만 토지의 표시예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것만 토지의 표시예요. 등급이나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의 표시는 아니죠. 따라서 대장에 등록되는 기타 정보에 불과합니다. 대장에 등록되는 기타 정보에 불과해요. 그 기타 정보가 변경이 된 것에 불과합니다. 토지 이동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와 관련된 것만 토지 이동이지 등급 변동이나 공시지가 변동은 이건 토지 이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타 사항의 변경에 불과해요. 그 다음에 토지 이동은 행정처분이다. 이 행정처분의 의미는 대단히 중요한데요. 토지 이동은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자가 있을 수 있겠죠. 맞습니까? 불만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해요. 그래서 번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행정처분으로 보게 되면.
그런데 이 토지 이동 결정에 대해서 행정처분으로 보지 않게 되면, 행정처분이 아닌 것으로 보게 되면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합니까? 행정소송 제기가 불가능해요. 우리 행정소송법에서는 아마 15조인가 그런데 행정처분에 대해서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소송법에 있어요. 행정소송법에. 그 행정처분이 아닌 것으로 보게 되면 행정소송 제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번복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번복시킬 수 없습니다. 이때는 번복이 되고.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래서 번복시킬 수 있느냐, 번복시킬 수 없느냐,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입장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에요. 옛날에. 이 입장은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누가 더 힘이 셀까요? 네? 힌트. 예전에 연수원 시절에는 1등부터 100등까지만 법관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최고 엘리트만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법관 출신도 헌법재판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변호사 출신도 헌법재판관이 되고 검사 출신도 헌법재판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좀 더 엘리트 집단이에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판시를 했더니 요 대법원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무시를 했습니다. 왜? 엘리트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웃긴 놈들이죠. 그랬더니 헌법재판소에서 대법원 판결을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럼 대법원 판결이 효력이 없어진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얘가 궁극적으로 이겼어요. 이렇게 가장 강한 국가기관 둘이 싸운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이게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지목 변경을 신청을 했는데 이것도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토지 소유자가 지목 변경을 신청했는데 지적소관청이 거부를 해버렸습니다. 이게 구체적인 판례입니다. 헌재와 대법원이 싸웠던 판례예요. 이게 지목 변경, 예를 들어서 임야인데 대지로 지목 변경을 신청했다는 겁니다. 소유자가 집 짓기 위해서. 그런데 이걸 거부를 했습니다. 지적소관청이. 거부를 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취소가 된 겁니다. 누가 이겼다고요? 헌재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토지 이동에 대한 지적소관청의 결정은 뭐라고요? 행정처분으로 보게 됩니다. 행정처분이어야지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지만 번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헌법재판소의 입장이었고 결국은 헌재가 이겼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청. 원칙은 누가 신청하는 거라고요? 소유자가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공익성이 강한 사업의 경우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공익적인 사업이 진행이 안 되죠. 맞습니까? 따라서 소유자의 신청권을 누군가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때는 제3자가 소유자의 신청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대위신청이에요. 대위신청. 그럼 이 대위신청은 소유자를 대신하는 지위에서 토지 이동을 신청한다라는 뜻인데 소유자를 대신하는 신청입니다. 소유자에게 신청권이 인정이 되는 겁니까? 인정되지 않는 겁니까? 인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제3자가 소유자의 신청권을 대신하는 지위에서 신청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런데 이건 특례 규정인데 특별한 예외 규정인데요. 왜 특례 규정이냐면 소유자의 신청권을 처음부터 인정하지 않습니다. 박탈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예외 규정, 특례 규정이라고 불러요. 이 소유자의 신청권이 박탈이 되는데요. 어느 경우냐면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도시개발 사업 같은 토지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신청권을 처음부터 박탈합니다. 이 토지개발 사업, 즉 도시개발 사업은 공공성이 대단히 강한 사업입니다. 공공성이 극도로 강한 사업이기 때문에 소유자에게 신청하면 이게 중구난방이 돼버려요. 따라서 처음부터 소유자의 신청권을 박탈합니다. 박탈하고 누구만 신청권을 행사할 수가 있냐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만 토지 이동 신청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소유자의 신청권은 박탈된 상태입니다. 사업 시행자만이 이 토지 이동 신청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 소유자가
토지 이동을 원한다고 한다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왜? 신청권이 없으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이동 신청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소유자의 신청권은 박탈된 상태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토지 이동을 원한다면 어쩔 수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이동 신청해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요청이라는 문구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따가 보실 거예요. 같이. 그 다음에 이 대위 신청은 소유자의 신청권을 제3자가 대신 신청하는 것이라서 소유자의 신청권을 인정한다는 전제하에서 제3자가 대신 신청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경우는 첫 번째, 공공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이 공공사업은 공익성이 강한 사업이죠. 따라서 소유자에게만 신청권을 인정하게 되면 이 공공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됩니다. 따라서 소유자에게도 신청권을 인정하지만 소유자의 신청권을 다른 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소유자를 대신해서 신청하는 겁니다. 공공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소유자를 대신해서 신청하게 돼요. 이 공공사업 다음에는 반드시 뒤따라 나오는 지목이 있다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철, 제, 전, 구, 유, 수, 학, 도 여기까지죠. 철제, 천구, 유수, 학도라는 지목이 뒤따라 나와요. 공공사업 안에는. 그렇죠. 이건 지목이 부어져.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수도용지, 학교용지, 도로. 이때는 소유자의 신청권을 누가 행사한다고요? 사업시행자가. 소유자도 신청권이 인정되고 사업시행자도 소유자를 대신해서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누구였습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에요. 사람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죠. 자연적으로 사람이 된 자, 자연인. 법이 인정한 사람, 법인.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토지 이동은 자연인인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걸어가서 신청서를 손으로 제출하면 되죠. 즉 팔다리가 있습니다. 팔다리로 신청하면 돼요. 그런데 이 법인은 법이 인정한 사람이니까 팔다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팔다리 역할을 한 자가 필요한데 그 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대표기관 대표자라고 불러요. 그 대표자가 법인을 대신해서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자연인은 팔다리가 있으니까 팔다리를 이용해서 지적소관청에 가서 신청하면 돼요. 그런데 법인은 팔다리 역할을 하는 자가 따로 필요합니다. 팔다리가 없으니까 그 팔다리 역할을 하는 자가 대표자예요. 대표자는 누구냐면 국가의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얘네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해서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가 되는 경우. 이건 아파트를 얘기해요. 아파트가 들어섰다면 관리단이 구성되죠. 민법에서 하셨죠. 구분 소유권자가 10명 이상일 때는 관리인도 존재하죠. 따라서 이때는 관리인이 신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이라고 한다면 아직 관리단이 구성 안 되겠죠. 그때는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아파트 건설사업 시행자가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는 건설사업 시행자가. 그런데 이 관리인은 민법에서 하셨겠지만 구분 소유권자가 10명 이상일 때만 관리인이 존재하죠. 10명 미만일 때는 관리인이 있습니까? 없어요. 민법에서. 그때는 대표자가 별도로 선임이 될 겁니다. 대표자. 그래서 이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인 경우에는 관리인이나 사업시행자가 구분 소유자들을 대신해서 토지 이동을 신청합니다. 다만 관리인이 존재하지 아니할 때는 별도로 대표자가 선임이 돼야 될 겁니다. 구분 소유권자가 10명 이상일 때만 관리인이 존재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하는 지위에서 채권자는 소유자인 채무자를 대신하는 지위에서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위 신청이 시험에 대단히 잘 나온다고 했죠. 반드시 암기되셔야 됩니다. 대위 신청.
요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요때는 소유자의 신청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제3자가 대신 신청하는 것이고, 요 특례 규정은 소유자의 신청권을 처음부터 박탈하고 다른 자만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의미가 다릅니다. 시험은 이게 더 잘 나올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외워보죠. 다시. 대위 신청. 첫 번째 뭐라고요? 공공사업. 공공사업. 요걸 외우셔야 돼요. 사업 시행자를 외우시는 게 아니라. 공공사업. 두 번째, 국가나 지자체가 취득하는 경우. 세 번째, 공동주택의 부지. 네 번째, 채권자 대위 신청. 여기 조심하셔야 될 게 채권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상권자는 이 채권자 안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네? 채권자가 채무자인 소유자를 대신해서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상권자는 설정자를 대신해서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지상권자는 채무자가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이건 채권자만을 의미하는 겁니다. 채권자만. 다시 외워보죠. 첫 번째, 공공사업. 두 번째, 국가나 지자체가 취득하는 경우. 세 번째,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가 되는 경우. 네 번째, 채권자 대위 신청. 네 가지 반드시 외우시고요. 요즘은 이것도 출제합니다. 여기에 목적용지 하나 집어넣고 문치문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지목도 암기하셔야 돼요. 지목, 공공사업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무조건 뒤따를 수 있는 지목은 8개밖에 없습니다. 철제, 전구, 유수, 학도. 그래서 꼭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책을 보시면 31쪽에 2번에 신청이 나와 있고요. 원칙은 소유자가 신청함이 원칙이지만 제3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대위 신청의 경우 네 가지. 첫 번째, 거기 사업시행자의 대위 신청에서 그 밑에 공공사업이라는 단어 있습니까? 공공사업 밑줄. 두 번째, 그 밑에 보시면 국가나 지자체가 취득하는 토지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거 밑줄. 세 번째,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있습니까? 밑줄.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채권자 대위 신청 밑줄. 그 다음에 공공사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뒤따른 지목 8가지. 절제, 전구, 유수, 학도. 네,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32쪽을 보시면 특례 규정이 나와 있죠. 특례 규정. 특례 규정을 보시면 셋째 줄에 사업시행자가 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네, 토지이득을 누가 신청한다고요?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자가 원한다면 2번에 보시면 넷째 줄에 요청이라는 단어 있습니까? 요청 동그라미. 되셨죠?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47쪽을 가보십니다. 47쪽. 47쪽을 보시면 도시개발 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나와 있습니까? 네, 나와 있죠. 거기 보시면 의의를 보시면 도시개발 사업 등 토지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게 신고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신고는 신청과 의미가 달라요. 신고는 객관적인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고자가 알릴 고자예요. 민법에서 간념의 통지, 사실의 통지 혹시 공부하신 적 있습니까? 거기에 해당이 돼요. 객관적인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알려주는 것. 이를 신고한다라는 용어를 행정법에서 쓰고요. 신청할 때 청자는 요청한다는 뜻입니다. 토지이동은 요청하는 겁니다. 신청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러면 이러한 도시개발 사업의 착수사실, 변경사실, 완료사실을 지적소관청에게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하는 이유는 토지이동을 조만간 신청할 테니까 대비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대비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보시냐면 그 밑에 2번에 15일 이내라는 문구 있습니까? 네, 이걸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는 겁니다. 신청이 아니에요. 토지이동은 신청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이런 착수사실, 변경사실, 완료사실은 객관적인 사실을 지적소관청에게 알려만 주는 것이라서 신고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행정법에서. 그 다음에 거기 토지이동 신청권자 2번, 3번에 나와 있는데 누가 신청한다고요? 사업시행자가 신청하는 겁니다. 따라서 2번을 보시면 소유자의 경우에는 직접 토지이동을 신청할 수는 없고 사업시행자에게 뭐 할 뿐이라고요? 요청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요청이라는 단어 보이십니까? 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3번에 토지 이동 신청은 그 신청 대상 지역이 환지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 신고로서 이를 대신할 수 있다는 표현이 있습니까? 환지 공법 시간에 공부하셨죠? 토지를 교환하는 거 환지라고 부르죠. 환지의 경우에는 완료 신고로서 토지 이동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알아서 미리 착수사실, 변경사실이 지적소관청에게 신고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토지 이동을 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사업시행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토지 이동 신청을 할 수 없는 때, 지금 지방에 내려가서 여관을 전전하겠죠. 주변에는 막걸리병, 소주병, 네, 이렇게 널브러져 있을 테고 눈은 횡할 테고, 그렇죠.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파산당했다면 누가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까? 보증한 자, 입주 예정자가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암기하셔야 되는데 시공을 보증한 자, 입주 예정자가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토지 이동 시기, 이것도 대단히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시점, 준은 완료준, 공은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여기까지 보고 쉬겠습니다.